안녕하세요. 3강은 한국에서도 그린 뉴딜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린 뉴딜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 체력, 현재 우리 체력이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녹색 성장에 관한 연설을 하신 게 있습니다. 2018년도에 그 P4G라고 해서 녹색 성장과 2030년 글로벌 골 세계의 목표를 위한 파트너십, 이렇게 이름이 긴 이런 정상 간의 국제 간의 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연설을 하셨냐면은 지속 가능한 발전 중요하고 기후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포용 정신이 중요하다. 우리 또 포용 성장 내세우시잖아요. 그래서 국경과 분야를 넘는 포용, 아시아의 포용, 성공 사례의 공유와 포용, 이런 얘기들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그 뉴욕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기조 연설을 했는데요. 거기서 우리 P4G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녹색 기후기금에 대한 공여, 돈을 2배로 늘리겠다. 그리고 기후행동에 있어서 국제사회와 함께 의욕적인 목표를 세우고 지행하겠다. 그리고 푸른 하늘의 날,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연설 이후에 사람들이 여러 비판적인 얘기들도 나왔죠. 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감축 목표, 다들 1.5도, 넷제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뚜렷하지 않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이행하겠다라는 좀 두리뭉실한 내용들. 기후위기 얘기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그보다 기후위기보다 훨씬 좀 작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미세먼지 얘기를 부각하면서 푸른 하늘의 날, 뭔가 맥락이 맞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해왔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2000년을 대비해서 온실가스 배출 추세를 2017년까지 비교를 한 건데요. 영국은 2000년 대비 35% 줄였습니다. 그리고 EU 국가는 15%, 미국도 11% 줄였습니다. 일본도 후쿠시마 사고를 겪고도 6% 줄었습니다. 한국은 2000년 대비 얼마가 늘었죠? 47%. 자, 200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에 여러분 어떤 일을 하셨는지. 2000년이 시작한다고 막 앞자리가 바꿨다고 막 그랬을 때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0년이 됐습니다. 근데 2000년에 비해서 지금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47%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 우리가 주요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적어도 2000년보다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럼 우리는 지금 기후에 있어서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좀 할 말이 없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쭉 올라왔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7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7억 톤을 넘었고, 에너지 분야가 확실히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에너지 분야가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빨간색이 에너지, 그 다음 요건 산업 공정에서 인위적으로 나오는 온실가스, 요 색깔은 농업 분야에서 나오는 메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 주황색은 폐기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딱 보기에도 에너지 산업 공정이니까 우리나라 정부로 치면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영역에서 온실가스가 상당히 많이 배출되죠. 그 다음은 이제 농림부, 그 다음 폐기물은 환경부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출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산업 분야가 54%를 차지하고 있고, 건물이 25%, 수송이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랑 다 연결되어 있죠. 산업, 경제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지내고 있는 건물에서 또 에너지 많이 소비하고 있고 이동하는데 에너지 많이 소비하고 있고 그럼 이제 우리가 뭔가 잡는다고 했을 때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농업 뭐 이런 분야에 집중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겁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87%가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 중에서 또 이 40%는 어디서 나온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전기는 화력발전소, 특히 석탄, LNG, 그리고 원전, 재생가능에너지 이렇게 쓰게 됐을 때 2017년 기준으로 우리가 석탄 비중이 43%입니다. 그리고 LNG 비중이 22%, 신재생 비중은 8.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의 상당 부분의 에너지 87%, 그리고 그 에너지 중에서 40%는 전력, 그리고 그 40%를 이루는 거에는 화력발전소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기후변화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 세계 57개국을 대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 평가 항목은 온실가스 배출량,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 에너지 소비량, 그리고 기후 정책, 가중치를 둬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딱 해봤더니 한국은 어떤 색깔이죠? 빨간색입니다. 매우 낮은. 그러니까 기후변화 대응 지수가 매우 낮아요. 57개국 중에서 54등입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누가 있느냐 봤더니 이란,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기후 악당이다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현재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서는 준비 정도가 매우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석탄 투자, 우리 스스로도 석탄에 많이 투입을 하고 있고 해외 석탄에 투입하는 투자 규모가 세계 2위입니다. 1위가 중국, 2위가 한국, 3위가 일본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해외 석탄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이건 지난해 인도네시아 주민이 한국 법원에 찾아와서 한국무역보험공사를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국이 투자해서 석탄발전소 제발 그만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한국까지 찾아와서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재생가능 에너지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는 상당히 재생가능 에너지 점유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 속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현실, 우리 현재 이 숙제다라는 겁니다. 파리 협정에 의해서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5억 3,600만 톤입니다. 현재 우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을 기준으로 한 7억 톤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배출량을 쭉 줄여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2050년까지는 넷제로, 그리고 실제 2030년까지는 배출량의 절반을 줄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의 목표는 536이 아니라 3억 5천만 톤 수준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설정한 목표는 5억 3,600만 톤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이렇게 줄기 위해서는 아까 모든 영역, 에너지, 산업, 교통, 건물 이런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 이번 올해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양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스템과 사회를 바꿔서
줄이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이건 우리나라의 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현재 산업 부분 촘촘하게 계획들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산업 부분은 배출량이 얼마인데 얼마가 배출될 정량이고 어떻게 줄이겠다.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공공, 축산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감축 수단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줄이겠다. 적어도 5억 3,600만 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줄이겠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536으로 가려면요. 저희가 절반이 아니라 5억 3,600만 톤 수준으로 줄이려면은 어떤 연도로 돌아가는 거냐면은 2000년으로 돌아가면 536 수준이 됩니다. 2000년. 2000년 수준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제가 이게 2017년 최근 자료, 2017년 그리고 이게 2000년인데 생각보다 2000년하고 2017년은 변화가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가 전력 발전량만 보더라도 여기서 2000년으로 하려면은 전력의 절반을 줄여야 되고요. 석탄 발전은 더 늘었어요. 훨씬 더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1인당 전력 소비량도 2000년 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2배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 등록 대수도 상당히 2000년과 2017년 차이가 큰 거죠. 절반을 줄여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2000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도 사실은 1인당 전력 소비량이라든지 차량 대수라든지 상당히 많이 줄여야지 536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현재의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 소비하는 방식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보면 우리나라 동해안으로는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충남 지역에는 석탄 발전소가 밀집해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노후된 40년 이상 된 이 핵발전소 안에 쌓여 있는 고준위 폐기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 우리에게 지금 바로 닥친 숙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후 문제가 아주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도 강릉, 삼척, 고성, 신규 석탄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7개 규모의 큰 석탄 발전소들이 여전히 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서울과 경기도가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31%를 쓰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지역은 발전소나 송전탑으로 인한 지역의 고통과 부담, 그래서 이것이 바로바로 전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기는 쓰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가 어떤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지고 이게 어떤 대가로 만들어지는지, 이게 예를 들면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누구에게 어떻게 처분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전기와 온실가스 배출량 이런 것들과 전혀 연결을 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전기가 저기 콘센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콘센트를 따라서 쭉 가게 되면은 경주도 나오고 울산도 나오고 영광도 나오고 충남도 나오고. 예.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같이 저는 그려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기 위해서, 또는 오늘 하루도 산업 설비를 돌리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하고 석탄 발전소 막 돌아갔던 거죠. 그랬을 때 원전은 폐기물을 남기고 석탄 발전소는 CO2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물질을 남기고, 그게 대기 중에 쌓여 있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고. 폐기물도 쌓여 있고. 이에 대한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에너지를 덜 쓰고 재생 가능 에너지로 확장되는 사회로 만들 것인가가 우리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숙제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버틴 거예요.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버텨가지고
핵발전 비중도 높고 석탄 발전도 높고, 그리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그 속에서 노핵발전소 최근에 지진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전에 대한 문제, 한계에 도달한 핵폐기물, 그런데 시민들은 핵폐기물보다 태양광 폐기물을 더 걱정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좀 맞아야 되잖아요. 태양광 폐기물은 핵폐기물에 비하면은 처리가 너무 쉬운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갈등, 지체하는 사이에 우리가 계속 뭔가 변화를 추구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를 뒤로 미루면서 모든 문제가 턱 밑까지 차올라서 뭔가 해결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을 우리가 벗어나고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요금에 관한 이야기들은 아주 할 얘기들이 많습니다. 산업용이냐, 누진제냐, 가정용이냐, 농사용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확실한 것은 우리가 너무 싼 전기요금에 취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렇게 싼 전기를 쓰면서 지불해야 되는 이 대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랬을 때 사실 물이 오염되면, 우리가 마시는 물이 오염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물을 잘 믿지 못하죠. 저희 수돗물을 잘 믿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집집마다 뭘 갖고 있죠? 정수기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수원과 물을 깨끗하게 보호하고 그 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서 개개인이 정수기를 다 사지 않아도 되는 게 좋은 방법일 겁니다. 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미세먼지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다 쓰지만 이전에는 미세먼지 심한 날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랬을 때 아예 화석 에너지 비중을 줄여서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면은 마스크를 덜 쓰고 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값싼 전기 때문에 값싼 연료인 석탄 발전소를 태우자고 얘기하고 대기는 오염시키고 마스크는 다 쓰고 각 집집마다 공기청정기부터 시작해서 전기 제품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맥락을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핵 폐기물이 무서운 건지 아니면 태양광 폐기물이 무서운 건지, 전기요금을 어느 정도 비용을 반영하고 석탄을 덜 떼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각자가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것이 나은 건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저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숙제고요. 앞선 시간에 EU의 그린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EU 그린딜을 똑같이 한국에 맞춰가지고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도 그런 정책과 제도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2030년 목표, 2050년 목표, 우리도 감축 목표가 있고요. 에너지는 3차 에너지 기본계획, 산업은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 건축은 녹색 건축물 기본계획, 농업 분야는 2차 농업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우리도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계획들이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계획들이 실행되고 작동이 됐다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줄어들었겠죠. 근데 계획은 열심히 세웠어요. 근데 누구도 점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에 보면 스스로 이렇게 평가를 해놨습니다. 선진적 정책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가시적 효과는 미흡. 왜 미흡했을까요? 돈이나 사람이나 이 집중, 실행 이런 것들을 안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총괄 조정 기능 부족은 아무도 챙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계적 이행 점검 수단의 부재로 실적과 정책 효과 간 격차 발생.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는데 실행하지 않았던 거. 이걸 어떻게 실행하도록 만들 거냐? 어떻게 기후변화가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게 하고 실행하도록 하는가. 이게 우리의 이제 숙제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이 그린 뉴딜. 저는 이 그린 뉴딜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이 그린 뉴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전환 10년 프로젝트, 그린 뉴딜 경제로 만들겠다.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기후 위기를 막고 삶을 지키는 그린 뉴딜,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같이 포함한 메시지였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지속 가능한 저탄소 경제 실현이 목표였습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감축 목표가 나옵니다. 이건 앞서 우리가 유럽의 그린 딜이라든지 미국의 그린 뉴딜에서 넷제로 사회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였잖아요. 거기에 정의당과 녹색당은 넷제로 배출 제로, 2030년까지 50%, 50%.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2050년 탄소 제로 사회 실현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지향에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렇게 밝혔다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의당하고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10년 내에 절반을 줄여야 되고 10년 내에 멀리 미룰 일이 아니라 10년 내에 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평등 완화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선거라는 공간에서 우리나라가 정책 선거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세 개의 정당이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하고 그 수단으로 그린 뉴딜에 대한 화두를 던진 거, 이건 매우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에 경제 침체가 왔고 이 경제 침체를 위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국형 뉴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정부에서는 디지털 뉴딜, 디지털로 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내용으로 국회의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붐이 일고 국제사회에서의 그린 뉴딜이나 그린 딜에 대한 동향이 얘기가 되면서 지난 5월 10일 대통령께서 그린 뉴딜 방안을 마련해 보라라고 지시를 하셨고 실제 이 민주당에서는 5월 14일 날 21대 개원하면은 한국판 그린 뉴딜 기본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그린 뉴딜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앞서서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은 갖고 있었으나 그 정책들이 계획으로만 머무르고 실행력이 거의 떨어진 상황에서 이 그린 뉴딜이라는 논의가 한국 사회에 기후위기, 경제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논의의 장 이런 것들이 열렸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그린 뉴딜이 실제 온실가스를 줄이고 불평등을 완화하고 우리 사회의 탈탄소로 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논의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이 논의가 무산된다면은 2009년도에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처럼 좌초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매우 중요한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대통령께서 그린 뉴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논평은 빠졌다. 뭐가 빠졌냐? 배출 제로라는 목표와 불평등 해결에 대한 내용들이 빠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지적들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그 다음날 어떻게 논평을 냈냐면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배 강화해야 된다라는 내용들. 실제로 넷제로로 가기 위해서는 536이 아니라 10년 안에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더 가열차게 진행돼야 된다라는 메시지였고요. 오늘 이 5월 26일 날 그린 뉴딜 기본법 어떤 것을 담을 것인가 국회 토론회가 있습니다. 정의당이 또 그린 뉴딜 특별법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린 뉴딜이 그냥 하나의 사업으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법제화, 법과 제도로서 논의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지금부터 그린 뉴딜에 관한 저는 논의의 창이 열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월 5일이면은 환경의 날이죠. 이 환경의 날 226개 기초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합니다. 저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상선언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기후위기를 아주 중요한 것으로 삼고 행동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건 지난해 12월 달에 광주의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비상선언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해 청소년들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수 빵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면서 지금 소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변화, 국회에서 그린 뉴딜을 다루는 거, 그리고 이 일이 중요하다라고 기초지자체가 선언해 주는 거, 거기에 동시에 시민들과 학생들이 함께 행동하는 거, 이제 뭔가 기후위기와 그린 뉴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창이 저는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선언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226개 기초지자체가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선언 이후에 넷째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 세부 계획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기후위기 대응의 조직과 예산과 인력을 만들어야 하고, 대응 교육이 시작이 돼야 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어떤 것보다 온실가스 감축이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0년에 이렇게 지자체들이 기후비상선언을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기후비상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린 뉴딜을 둘러싸고, 그린 뉴딜에 대해서 정부, 국회, 시민사회, 노동계, 농민, 다양한 이들이 도대체 넷제로 사회 어떻게 만들 거고, 그 넷제로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각각의 역할은 뭐고, 우리는 왜 그린 뉴딜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하게 될 것 같고요. 청소년 기후 소송이라든지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기 위한 노력, 탈석탄 금고, 해외 석탄 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기 위한 운동, 이런 운동들도 적극적으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탈석탄 시점이라든지 탈내연기관 시점이라든지, 그리고 아주 민감한 전기요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든지, 이런 논의를 피하지 않고 논의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올해가 2020년이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하고 2050년 우리가 넷제로를 갈 것이냐 말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유엔에 제출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린 뉴딜 논의와 2050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출 시점이 지금 올해로 맞춰져 있는 거죠. 뜨거운 논의가 진행이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넷제로로 가는 이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한국 사회가 국제사회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기후 문제에 한국이 여전히 기후 악당으로 남아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시선도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 뉴딜 논의를 계기로 한국 사회가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드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저는 이제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민들의 행동과 넷제로 사회에 대한 비전과 동시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가 응답하고 국회가 일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다 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그린 뉴딜 논의, 곳곳에서 당신의 그린 뉴딜은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그린 뉴딜입니까? 우리의 그린 뉴딜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이런 얘기들이 확산되기를 바라고, 경기도의 그린 뉴딜은 어디에 어떻게 초점을 맞춰서 누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